안녕하십니까. 신양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생명산업과가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수원시의 학교급식을 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김포시는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학교급식 업무를 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늘의 심층 토론은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로부터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3월 27일 수요일 제10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인구 108만의 고양 특례시가 고양 푸드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양 특례시장과 지역 먹거리위원회,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소비자 시민 모임,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 공동운영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 보고를 받고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푸드혁신지원센터. 네. 예, 생소한 명칭인데 어떤 센터인가요? 네, 학교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은 법규에 있다 보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양시는 푸드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농업, 농식품산업, 푸드테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은 물론 현재의 급식 체계를 개선하여 급식 물류 유통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관내 식품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양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푸드혁신지원센터를 시지경으로 건립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고양시도 상당히 앞서가는군요. 예, 다음 또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경기도 김포의 학교 급식실이 아직도 조리실무사를 충원하지 못하여 상당수의 학교가 결원 상태로 운영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스농장 5회 방송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차 공고도 31명을 모집했지만 14명만 충원이 되어 아직도 17명, 그러니까 17개 교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급식 조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좋아지려면 근무 인원부터 채워져야 할 텐데 다시는 모집 공고가 안 나오는 그날까지 뉴스 농장을 통해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자체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것을 할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김포시의 예산서를 분석해서 김포시의 사례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급식비와 식재료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식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상급식비,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교육기관, 대한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그리고 결식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식재료비로는 쌀과 농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한 묶음 보고요.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우유, 과일 이런 수로는 있는데, 우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매칭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쌀 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만 지원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비대상이기 때문에 김포시 자체적으로 유치원 김포 금쌀 급식 지원 예산이 약 2,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농산물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제 공공급식 지원하는 게 이제 경기도의 매칭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축산물로 경기도지사 인증 사업인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약 4억 2천 정도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유치원 비대상이다 보니까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단설 유치원에만 축산물 급식 지원 사업이 4,300만 원 정도 있고요. 수산물은 예산 지원은 없이 이제 우수 업체를 추천해주는 공동 구매 사업이 있고요. 가공식품은 이제 시 자체 사업으로 우수 가공식품, 그러니까 넌 GMO와 국내산 100%의 우수 가공식품을 차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무상우유 지원하는 것과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과일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초동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한 급식비와 식재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경기도비와 기금 이런 것들로 하면은 36억 정도 되고, 김포시 예산은 276억인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무상급식비가 약 235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걸 참고하셔서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보셔서 우리 지역에는 먹거리 지원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공공급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 쌀하고 농산물 농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유치원하고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좀 분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유보통합이 그 진행이 되면 이것도 이제 통일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군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 이제 학교급식팀과 이제 공공급식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급식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김포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교육을 시작합니다. 농장장님, 김포시에서 친환경 농업인 대상 전문 친환경 강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약간은 아는데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네, 친환경을 하시고 계시니까 관심 가지시고 오셔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시에서 친농연과 농업기술센터가 손잡고 친환경 교육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친농연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군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푸드플랜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되게 큰 숙제가 친환경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가 숙제였고, 그래서 기술 지원과 쪽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던 끝에 이제 저희 친환경 교육을 좀 늘려주시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해주신 거였고요. 덕분에 그 교육이 야금야금 시작되다가 지금은 거의 정규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생물 활용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했는데요. 수업을 듣고 미생물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무상으로 주는 미생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어요. 양이 워낙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가에서 대량으로 미생물을 만드는 수업을 다시 또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대량으로 미생물을 만들고 보니까 뿌리는 도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화해서 농가에 다시 보급했습니다. 단순히 미생물 수업에 끝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확보해서 농장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교육을 해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농연하고 같이 네. 교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네요. 네, 미생물을 제대로 뿌리려면 어떤 기기가 있어야 할까, 그 뿌리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체를 뿌리든 액체를 뿌리든 실제적으로 미생물이 골고루 편하게 뿌려질 수 있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후에 또 다시 또 수요 조사를 거쳐서 22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전문 과목, 그러니까 작물을 지정을 해서 전문 교육으로 가자 해서 감자, 마늘로 전문 작물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그 해엔 토양 관리부터 재배 관리까지 정말 처음에는 12회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1년 내내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야간에 배치해봤습니다. 농민 선배님들 종일을 일하시고 와서 밤엔 졸리실만도 한데 열심히 듣고 또 밭에 가서 그걸 다시 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말이 뭔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면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저로서도 놀라웠었는데요. 이 수업을 개강하고 처음엔 친환경 전문 강의라 어지간한 친환경 농민들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이 얼마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이 해서 홍보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니 이런 교육이 있었군요. 나는 네. 아니 아까 이제 그 질문에 이제 그런 네. 강좌가 있느냐고 아냐고 물어보길래 네. 그 이제 친환경 인증받을 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나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뭐 김포 친농년이 이런 일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친농년 회원이 아닌 사람도 듣나요? 네. 친농년 회원이 아니신 분도 듣고 그 강의를 통해서 친농년에 대해서 알고 도시농부 쪽에서 계시던 분인데 저희 친농년에 가입도 하셨어요. 예, 그런 예도 있을 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친환경 농부들뿐 아니라 친환경에 관심 있는 관행농부, 도시농부, 텃밭농부님들까지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수업 듣는 동안 친환경 농부들은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했던 시절의 막막함을 이해하고 아직 친환경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친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도농연대 사업이나 교류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 예전에 비해 교육은 좀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고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해마다 더 유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회의도 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타 지역의 선도 유기농 농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했는데 친환경 농민들과 친환경 새내기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앞서 나간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도 지금 친환경 인증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교육이 이렇게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러면 이런 교육은 어디 가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화면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자료 화면상에 보면 요 날짜별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 바로 들을 수 있고요. 다만 실제로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이나 현장 견학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예측이 안 되면 함부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에 한해서만 그래야지 그 다음 시간에 그만큼을 마련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전 수업을 들으신 분에 한해서 요것들을 직접 실습까지는 가능한데 집에 갖고 가실 양들은 그 전 수업에 배려해서 재료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수업을 들으신 분 우선순위로 가져가실 수 있고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학도 많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버스 한 대분이 된다 그러면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가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넘어선다면 전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 우선순위로 같이 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김포 도시농부학교 입학식과 신혼계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3월 23일에 김포시 고천읍에 있는 풍년농장에서 제17기 김포 도시농부학교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입학식 후 김포 도시농부학교 총동문회 주관으로 올 한해 풍년농사와 안전농사를 기원하는 신홍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입학식과 신홍제에는 신입 입학생 40명과 동문 40여 명 등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으며 공동 운영단체인 곡관지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이경화 이사장과 조합원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성규 농업진흥과 과장, 김포 도시농부학교 총동문회 박인하 회장과 동문들, 김포 갑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 오광영 김포시의회 부의장 등 여러 내외빈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신홍제에는 2023년 기순인 16기 동문 여러분들의 행사 진행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공동체 텃밭 문화를 깨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게 첫 번째 행사인 거예요? 아니요, 2023년도에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한 3년 동안 진행됐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도시농부학교를 입학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수적으로 좀 줄었고요. 그 전에는 동문들의 모임이 오프라인 만남들이 자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소원해졌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 공동체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동문회도 그러고 저희 그 운영진에서도 좀 많이 애를 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럼 이제 두 번째인 거네요, 예, 올해가. 그렇죠. 예. 그러면 동문분들도 좀 많이 좀 새로 왔겠네, 아직은 이제 예, 두 번째니까. 동문들 많이 왔고 특히 장년 기수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셔갖고 아주 유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예. 두 번째 소식은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소식입니다.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가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경관단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는 그간 시민들에게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자연을 가꾸는 시민농업으로 발전 확산하였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농업이 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부산 도시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유채꽃 치유의 향기, 부산 농업의 봄이라는 주제로 그린 스마트한 부산 농업,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신나는 활력을 찾아가는 치유농업, 식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농업,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경관농업 등 다양한 유형의 농업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아울러 유채꽃밭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와 농업인,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는 물론 워크샵, 학술 행사, 공모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김정국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산 농업 플랫폼 박람회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을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박람회장을 찾으셔서 유채꽃 소식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농업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반려농업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요즘에 그 새로운 트렌드로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들어봤는데 예, 반려동물 이제 식물 뭐 반려동물과 이제 함께 한다고 해서 반려농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을 반려식물로 예, 기르는 거죠. 집에서 이제 화초 같은 걸 기르거나 아니면 뭐 분재나 난초 같은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겠죠. 그 전에도 뭐 그러면은 사실은 반려농업은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이제 이번에 그렇게 명명돼서 예. 새롭게 이렇게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전주대학교가 3월 20일 전주대 본교에서 푸드테크와 농수산식품 미래 인증 육성과 또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사와 전주대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석사과정으로 개설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체 맞춤형으로 업체 종사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국내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춘진 공사 사장은 푸드테크는 탄소 중립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생명 산업인 만큼 상호 긴밀히 협력해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며 아울러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인 저탄소 식생활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서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 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 단체, 해외 업체 등 국내외 38개국의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AT센터의 협약 소식을 몇 차례 전하기도 했었죠. 네. 예, 맞아요. 전에도 몇 번 AT센터 협약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이라고 하니까 예,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드테크는 뭐죠? 푸드테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식품과 기술, 그러니까 푸드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친 용어로 식품 가공 산업, 외식 산업, 식품 유통 산업 등 식품 산업과 축수 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등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푸드테크 학과의 교육 목표도 식품 및 외식 관련 제품 개발과 푸드테크 운영을 위한 전문 분야별 과정, 교육과 연구를 실행하고 식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식 산업이나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소비자 맞춤 제작 서비스 같은 그런 학문 분야 전공자들이 교수로 있더군요. 협약 소식에서 저탄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아마 스마트팜도 연관될 것 같고 또 인조육, 그러니까 인조고기죠. 인조육에 대한 기술과도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스마트팜이나 인조고기 관련 학문 분야라면 매우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분야니까요. 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이제 분야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뭐 환경 문제는 기술 환원주의로 가면 좀 이렇게 안 될 건데 기술을 너무 맹신해서 디스토피아 얘기도 있듯이 좀 이렇게 되면 좀 안 될 텐데요. 혹시 인조고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조고기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적인 식생활로 떠오르고 있지만 메리언 네슬 같은 영양학자이면서 저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분은 대체육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조고기는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울트라 가공 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기 맛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고 또 진짜 고기의 섭취량을 지금보다 조금 줄여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도 회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층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 토론은 일반 영리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한 김포시 사태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수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30일에 있었던 수원시 학교급식 토론회 자료를 보면서 유튜브인데요. 수원시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농협의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수원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급기야 토론회 당일 담당 과장이 나와 오해라면서 해명을 했지만 수원 시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발언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토론회 날 있었던 수원시에서 생명산업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학교급식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연구 용역을 맡겼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그 연구 용역을 발표를 했고 이것을 경기친농연에서 만든 경기 지속가능 농정연구소에서 그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용역을 자세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이 이제 시 부서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연구 용역이 허술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참고해서 들어볼 만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가 푸드플랜 정책이 유야무야되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농촌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해오던 서울시 공공급식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수원시 학교급식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원 건강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와 수원시민 사회단체 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상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수원시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오늘 민관이 함께했던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수원시정원에 용역을 맡겼던 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거버넌스의 하향과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늘은 민관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느끼는 토론회가 아니라 오늘 이 토론회가 다시 한번 민간 거버넌스 복원이 될 수 있고 수원시에서 학교 급식을 뛰어넘어 수원시 전반에 대한 건강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효희 경기지속가능 농정연구소장은 수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산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통해 농협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목조목 연구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과제로 먹거리 운동의 목표 재설정, 거버넌스 복원, 친환경 가치 확대, 친환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7일 되면 운영위원회의 그 조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거버넌스의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죠.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공식 통로인데 그 채널 자체가 차단되어 버린 사태가 이제 수원시에서 벌어졌다는 거 가장 최근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원시 생명산업과에서 의뢰해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철 회장은 부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친환경 쌀을 구입해 학교에 공급하면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원성과 항의를 받았지만 결국 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했고, 지역에 김치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김치를 부천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원시가 센터 이름에서 친환경을 빼고 조례를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부천 시민들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거버넌스 기구 현황 좀 보시면요.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고 인원은 13명이고요. 학부모, 교장 선생님, 영양교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터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돼 있고 그 호선된 위원장이 센터장을 겸임합니다. 작년 22년에 제가 쭉 보니까 보고 한 건하고 논의 한 건 합쳐서 88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고요.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사전에 의결 받아서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장의 주재 발표와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의 발표를 접한 수원 시민들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폭거에 화가 나고 부천에서도 하는 일을 수원시에서는 왜 못하는지 자존심이 상한다며 심기일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제까지 시민사회가 해왔던 역할들 그리고 노력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셔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이 같이 가야지 수원이 더 따뜻한 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행정이 무엇을 밀어붙이지 못하고요. 당연히 시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려면 시민이 수긍해야 되잖아요. 긍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이 같이 손잡고 가야지만 훨씬 더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조속히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들을 다시 펼쳐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립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명근 수원시 생명산업과장은 센터를 농협에 위탁하려는 것 같다는 주재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렇게 와 계시신 것 같은데 절대 저희가 수원시 학교급식 센터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논의를 했다거나 그런 적 전혀 없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도 없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제 윗분들께도 결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고 그래서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수원건강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와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수원시정연구소에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와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의 폐기, 농협 위탁에 대한 수원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명칭을 다시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변경할 것,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복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독립성과 자체 결재권 보장,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급식 참여율 50% 이상을 위한 정책 등을 수원시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하면서 사실 건강먹거리 시민네트워크하고 저희 시민협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과는 관계없다고 오명근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자료로도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폐기 요구, 그 다음에 어찌됐든 위탁과 관련해서는 오명근 과장님이 표명을 하셨고 적어도 없다. 그러나 수원시는 현재 시간제 임기제 나급인 센터장을 각급으로 낮추면서
민간 전문가 대신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다급으로 낮춘 민간 전문가도 민관협치 전문가가 아닌 영양사 출신을 선발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이완될 대로 이완된 수원시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또 다시 묵살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수원 특례시에서도 이런 걸 보면 먹거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다며 먹거리 정책에 이해 관계자인 시민들이 잠자고 있는 한 수원시 친환경 급식 운영 시스템의 부활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에 학부모 패널로 참가해 늦게 찾아온 아이를 키우며 느껴온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소개한 이민의 학부모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6년 6개월의 삶을 살고 있는 딸 아이의 생애 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인 모를 불임 기간을 겪으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밥 사 먹지 말아였어요. 그래서 친환경 물품으로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또 도시농업학교에 수업을 들으면서 텃밭을 읽으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바꿔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찾아왔지만 이미 39세 고령 임산부로 다른 엄마들의 에너지를 못 따라가는 가운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친환경 먹거리, 안전한 식생활로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임신기와 출산 후 이유식, 유아식까지 친환경 먹거리를 공부하며 기후위기, 탄소 중립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24개월의 어린이집을 보내며 그동안의 노력을 무색하게 할 만큼 첨가물과 인스턴트로 구성되어진 식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븐동이밥과 채소스틱을 간식으로 먹였던 아이에게 흰 쌀밥과 치킨 너겟 같은 것은 천국의 맛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로 하얀 밥을 달라는 아이와 신경전을 벌여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은 약간의 잡곡밥과 어느 정도의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왔으나 간식에서는 기름과 당류의 섭취가 방치되었던 듯합니다. 친환경 급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민보다 국가가 먼저 안전한 먹거리의 안내제가 되어야 바른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며 학급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급식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급식비 3,470원, 식품비 3,070원에 연료비와 잔반 처리 비용이 포함된 운영비 400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급식 간담회를 주관하신 영양사님은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너희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해줄 수 있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잔반 비용을 줄여서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영양사님의 마음이 알 것 같아서 찡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이 사용된 소스류의 가공식품도 제한하고 있고 농산물은 친환경, 특산물은 무항생제, 된장, 고추장, 간장도 모두 유기사양의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치는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농협김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100%에 가까운 친환경 급식을 학교를 보내고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내는 6년간은 믿고 먹일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학교급식 홍보대사처럼 주변 학부모님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이니 다소 맛이 없다는 불변소리를 하더라도 그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고 있구나 생각하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을 농협에 위탁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읽고 궁금해졌습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을까? 수원 지역 친환경 농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을까? 저품질 부실급식이 나오지는 않을까? 관행농업은 과연 안전한 먹거리일까?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이면 초, 중, 고 모든 학교가 100% 친환경 급식으로 이어질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로 아이들 밥상까지 오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등 고등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먹거리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누구는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먹는 한 끼 정도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서 친환경 학교 급식의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끼 밥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어른들이 지켜주는 건강한 밥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국힘당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좀 조례가 개정이 됐고 김포 시민 그 사회 단체들이 3월 26일 날 오후 2시죠. 네. 예, 오후 2시에 이제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단체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참여를 해요? 이정준 장. 예, 우선은 김포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좀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농민분들이 다수 참여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학부모 단체들도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갖고 내일 당일날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모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시의회 임시회 때 그 담당 상임위원장이었던 김계순 시의원도 참여를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그 시의회 부의장도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소통을 했습니다. 그 이번 그 학교급식 그 조례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크게는 이제 생산자하고 이제 소비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소비자 부분은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제 될 것이고 생산자는 지금도 이제 학교급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이제 김포 이제 친환경 농민들인데 김포 친환경 농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때요? 제가 어떤 기자회견이나 집회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지를 하면 참여 인원들을 이렇게 보면 평상시 거의 2배 이상 현재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일이라고, 사실 농민들이 어떤 그런 집회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걸 되게 강하게 느껴서라기보다는 많이들은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에 동참해 주세요 하면은 오시는 경우들도 사실은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의 경우는 되게 크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줘야 하는가, 명수로 보여줘야 한다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 보이시는 분까지 계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농연이나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 그 다음에 지역에서 친환경 쌀 단지에 계신 대표자님들도 모두 다 이걸 위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겠다는 의사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농민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경기도 이제 학교급식을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오느라고 네. 뭐 지금이야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괜찮지만 학교급식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올해만 하고 끝날지 뭐 이걸 이제 모르다 보니까 매년 겨울만 되면 친환경 농민들이 이제 경기도청에 이제 쳐들어가서 맨날 예산 만들으라고 데모하고 그리고 예산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 그때서야 이제 그해 농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농민들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은 분들인데 네.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아마 조금 이렇게 마음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회도 나가보셨고 이번엔 좀 나와주세요 해서 뛰어나가신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뛰어나가게 된 예는 정말 이렇게 많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걱정들이 많으신 거죠. 먹고 살 길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사실. 그래서 애써서 농사 짓기도 참 바쁜 시즌이라 많이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이거는 모여야 된다, 가야 된다, 모두 공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정명욱 선생님이 계신데 정명욱 선생님은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학교급식 운동의 이제 초동 주체셨어요. 이제 학교급식 네트워크 처음부터 같이 만들고 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김포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네, 먼저 그 수원시 토론회 보고 제가 좀 그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운영위원회 기능과 활동이 이제 조례에서 삭제됐다고 21년도 1월 7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사실 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그 운영 규정이고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에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가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제 지역에서 살려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포 같은 경우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는데 이 급식 운동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흐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뭐 이제 시민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 2002년부터 급식운동을 한 주체들은 농민도 계시지만 또 학부모 또 교사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전교조 선생님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제 주체들이 다 모이는 것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건강을 이제 중심에 놓으면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이라고 저는 이제 줄기차게 20여 년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 애쓰고 계시고 또 중간에 유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주체는 학생이다. 이거에 대한 근원은 식품위생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2조 정의에 보면 집단급식소의 그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집단급식소, 즉 단체급식, 그 단체급식의 하나인 학교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도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몰아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 학교급식에 물류를 대건 또 식생활 교육을 하건 모든 것들도 영리에서는 좀 거리에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김포 조례에 그 영리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제외되는 그런 그 조례 개정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그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과 또 전체 김포 시민 전체가 좀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그 안 맞는 그 좀 너무 뭐 격차가 많이 나는 행동을 이제 시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시장 김포 시장이 무슨 트럼프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느낀 점이 이제 크게 이제 집행부, 저희가 시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행부에 그날 조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담당 과장하고 노키타 소장은 내용을 본인들이 이제 조례안을 올려놓고서도 내용을 잘 몰랐다는 좀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김포시 의회 여당 쪽에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결로 처리해서 넘겼는데 그 여당에 있는 모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뭐 이렇게 파렴치 정도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이 비영리는 나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급식은 본질적으로 좀 공공성과 공익성을 좀 따져야 되는 거고 또 효율성을 따지자면은 사실 학교급식만 보면은 효율성만 갖고 논리를 둘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 거기에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까지 가치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익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해내야 되는데 과연 그 조례안에서 단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단체라고. 이거는 단체라는 거는 일반 좀 규모가 있는 법인도 아니고 사실 3명 이상 모여서 뜻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단체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어떤 작은 단체건 어떤 사람이건에 줄 수 있는 지금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도 빈약하지만 준비성도 정말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마치 이제 그 아마추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급식 운동을 해오고 학교급식을 운영을 해오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고민이 깊고 그런 것들을 토론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이거를 깊게 이렇게 만들어 오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영양선생님들이나 친환경 농민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런 뭐 거버넌스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일을 이렇게 학교급식을 통일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일천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비영리 그리고 설사 이제 비영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이제 그 경쟁자였던 어떤 그 이제 시장이 경쟁자였던 그런 정치권이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저 사람들은 아마 저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심어놓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먹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장 뭐 사고의 기반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 학교급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연의 어떤 기능과 역할과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해왔던 축적돼 왔던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축적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부터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좀 아마 사람들이 수긍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얘기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공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핏 들으니까 업체, 그러니까 단체라고 쓰고 업체라고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많이 담보하게 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도로 문제가 그 얘기에 나왔었는데, 우리 고속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쪽 구간, 민자 구간을 들어가는 순간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돈 내고서 다리 하나 건너고 있는데, 그게 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리로 가는 순간 더 잘할 수 있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하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단가와 모든 지원까지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을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앞으로의 우리 급식이 어디로 갈지가 저는 보일 것 같거든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서 영리 비영리에 대해서 편싸움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서 좀 이번 사태를 뒤집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제 학교 급식에 이제 급식 자체만으로도 처음에는 뭐 위탁 급식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거를 직영으로 이제 운영해 와서 지금은 거의 다 직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위탁해서 직영으로 진화를 해왔는지 이거에 대한 또 면밀한 또 그런 분석과 이런 것들에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학교 급식을 만약에 이제 위탁을 한다면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하지 않든 학교 급식의 업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쭉 정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농협이 한다면 아니면 무슨 대기업이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왜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단체들이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공청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네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학교 급식 업무에 대한 다양하고 이제 입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완성이 좀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단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영리 부분만큼, 영업 이익만큼 그 부분만큼 급식의 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한 논리고 이게 근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비영리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준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직영이거든요. 직영을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조직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더욱 그 행정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좀 아끼면서 그 부분만큼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그게 굉장히 이제 웃긴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시의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노인 급식은 비영리로 하고 학교 급식은 영리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 이렇게 하고,
참 그런 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뭐 이 정책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하나 혜택 주고 여기다가 하나 혜택 주고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는가 보다. 근데 요즘은 학교급식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푸드플랜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학교급식과 뭐 로컬 푸드와 공공급식과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하자는 게 이제 그 푸드플랜 정책이고, 그래서 푸드플랜에 이제 컨트롤 타워인 먹거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집행체계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그래서 이렇게 행정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까지 포함해서 그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결론을 내려진 게 무수히 많은 연구진과 무수히 많은 지적기관과 이 사람들이 해서 이게 수년 동안 이것이 이제 걸쳐서 이렇게 다듬어져 오고 만들어져 온 것인데, 이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뭐 상황을 알고나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뭐 얘기. 저도 한마디 해도 얘기. 될까요? 저는 그냥 시장님과 의원님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두시면 안 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했고 의원님들을 선택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그 권한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수행할 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전국에 23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센터가 한 100여 개 가까이가 있는데, 학교급식 운동이 처음 이제 한 20년 전에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행정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대부분 이제 농협이나 뭐 기타 이런 위탁을 줬었는데,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냥 네이버에다 검색하세요. 학교급식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그러면은 그냥 뭐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 위탁했던 것들 지금도 저도 들으면서 잠깐 검색했더니 뭐 충남의 청양군,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이런 데들이 왜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냐 이거죠. 그런 것들 뭐 그냥 뭐 의회 뭐 아니면 지역 주민들, 농민들 물어보면 바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들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김포는 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 옛날 얘기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하게 그냥 냅두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거죠. 근데 그 얘기도 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학생들과 학부모와 특히 학생들이 그 피해는 다 볼 건데, 그러기 때문에 피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졸업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이두열 그 소장님이 얘기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위탁에서 왜 직영으로 왔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학교급식 이제 그 지자체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라고도 안 했어요. 학교급식 센터라고 그랬어. 학교급식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 좀 운영해 주시오 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때는 학교급식은 그냥 유통으로만 생각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은 유통 전문 조직인 농협에서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당연하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이 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도 있고, 이게 이제 거버넌스도 있고 또 이제 사회 활동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농협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직영들을 좀 이렇게 해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아니죠. 운영이다 보니까 위탁이냐 이제 직영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용역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 지금 용역은 이제 물류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그 업무를 이제 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이제 개정한 거고, 그러니까 그 물류 지원센터 운영 그 조직을 공모를 하면서 그 공모에서 이렇게 결정된 그 단체한테 학교급식 운영까지 다 이렇게 이제 맡길 수 있는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조금 저는 약간 오바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의 생각 자체가 학교급식 자체를 물류지원센터에 한정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옛날 생각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그 교육의 목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거기에 농민들의 그 친환경 먹거리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지역의 그러니까 이제 경제까지 2009년일 거예요. 2009년에 나주시 학교급식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가 이제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 김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소를 결정한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디 벤치마킹을 다녀오자 어디를 가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아, 이 사람네들 수준은 거기서 딱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지금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도 아마 거기서 그냥 대동소이할 거다. 거기서 크게 나간 거는 아닐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네들은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진화되어 온 이런 흐름을 전혀 못 보고 옛날에 이제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2002년도 급식 운동을 시작할 당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고민했거든요. 그때 밑그림을 그릴 때 모델로 했던 것이 이제 그 생협 조직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운동으로 이제 생협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가 소비처가 되고 이제 농촌의 생산자분들이 이제 생산을 직접 해서 학교와 생산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 구조를 이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잘 안 됐죠.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의 그 구매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식품을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풀어야 될 어떤 고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거래 관련된 어떤 모델은 그 제대로 그려내질 못했는데 저는 이제 영양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비하는 그 식재료의 종류와 물량이 거의 이제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식단을 먼저 작성을 하고 물량을 뽑은 다음에 생산지에다가 그것을 전달을 해서 작부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100% 학교가 이제 소비하는 그 구조를 이제 염두에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를 그 생각한 것이 행정적으로 물류를 생각했던 거는 이제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진영에서도 계속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주장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좀 확대된 것이 이제 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먹거리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능을 좀 확대시킨 면이 있죠. 근데 확대하고 보니까 지금 2013년도 5월 달에 죄송합니다.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 지원센터가 개소했거든요. 굉장히 학교 급식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또 지역의 먹거리 종합 지원센터로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정확한 사항을 그렸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그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서요. 예. 아마 지금 이렇게 그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까지 해가면서 급식 업무를 이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거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뭐 로컬 푸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이제 다 그 고만고만하고 자꾸 한 이런 그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를 아마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효율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 하는 것보다 아주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이런 가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가공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거 물건들을 좀 갖다가 학교 급식을 계획하고 그래야만 학교 급식도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아마 이럴 거라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비영리는 이제 아마추어고 뭐 영리는 그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우리가 뭐 로컬을 통해서 그 우리 그 경제들을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세혈관부터 탄탄하게 이제 찬찬하게 이렇게 이거를 챙겨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먹거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고 아마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아무리 전문적인 업체를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입 농산물 갖다 가공하면 뭐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고 이제 그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농업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종준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비영리와 영리에 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김포시의 조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22개거든요. 근데 행정에 관련돼서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비영리를 이제 조건으로 건 조례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비영리 좌든 우든 간에 비영리는 다 문제가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은 김포시 조례에서 비영리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는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그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뭐 효율 얘기했을 때 수입 농산물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 가격적으로 효율적이듯이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정도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평가들을 좀 통해서 그냥 뭐 공무원들 뭐 시간 지나서 그냥 다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다 그 분야의 책임자들을 맡기고 이러면 얼마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 조직들은 공무원 조직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 편의가 결국은 그거 다 스스로가 또 이렇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번에 그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 부분은 비효율적인 거고, 그냥 표대결로 10초 만에 끝내는 게 그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기 그럼 상임위를 뭐로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필요 앞으로는 없네. 그 모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야당의 모 의원이 상임위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그 인식 자체죠 지금. 그야말로 그냥 모든 사안을 이렇게 토의 없이 그냥 표대결로 해서 하면은 일사천리로 빨리 끝나고 시간도 아끼고 빨리 쉴 수 있고 좋은 거죠. 그게 그분들이 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6회 방송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 이제 경기도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기 도내산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50%를 주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도의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화성시처럼 재단, 고양 성남 용인처럼 농협에 위탁을 줬을 경우, 이랬을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만큼의 예산을 이제 시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자체 위탁센터들이 가격 경쟁력을 해서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게 하겠느냐? 근데 틀립니다. 가격이라는 게 뭐 경기도가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있어서 일반 농산물과의 차익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에서 하는 센터들은 경쟁력이 좋아 가지고 차익 지원 없이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나? 아니거든요. 지금 단가는 지역에서 센터를 하든 경기도를 이용해서 광역을 이용하든 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든요. 뭐 약간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체 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좀 이제 과격하게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당장 이제 위탁을 하면 당장 경기도에서 보조금 받던 거를 시 100%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지, 시의회에서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기도 보조금 받던 거를 이제 시 예산 100%로 세운다고 딱 올라왔을 때 당장 불거질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까, 좀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 보다가 이제 말긴 했지만 그 이효희 박사가 그 이제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그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4개 농협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4개 그 지자체의 그 급식 예산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오히려 그 관내 그 친환경보다 관내 친환경을 이제 더 비싸게 이제 들여온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관내 친환경보다 관내에서 들어오는 일반 농산물을 더 비싸게 사온 경우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다 이제 그 분석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아직
그 학교 급식 전체 업무가 아니고 이제 물류 뭐 지원센터에 대한 그 이제 그 용역이다 보니까 이제 또 뭐 한계는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 또 용역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봤냐면 이 푸드플랜 용역을 하는데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 푸드플랜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그 업체가 용역을 진행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거하고 그 좀 이렇게 그거를 좀 판단하는 회의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용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그런 것들을 찬찬히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 잠깐 얘기 드릴 거는 저기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지금 조례 바뀐 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예. 물어봤었던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꾼 건 학교급식 그 운영 관련 전체적인 거를 위탁을 주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얘기는 이 사람네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죠. 예. 그 인식이나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동일시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거의 그래요. 이제 그쪽에 좀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급식에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빼고 그 지금 경기도 광역급식화에서 학교에서 공급받을 때 외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그 관내에 일반 GAP 농산물을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지원금 50%가 그대로 진흥원을 통해서 구매가 됐을 때 지급이 되나요? 그 단가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30% 차익 지원해가지고 단가가 오는데 GAP나 일반 농산물도 진흥원의 목록은 있지만 이제 차익 지원은 없다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현재 학교 급식의 단가가 높아지는 게 친환경 농산물 때문이 아니에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 차익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에 공급되는 그 경기도산 농산물은 싸거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외부에서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외부에서 사입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그 순위 밖의 농산물들은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오히려 관행인데 실제 우리 농산물보다 더 비싸게 들여와서 학교의 급식 단가를 높이는 비싸게 학교 급식을 공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불하는 돈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격이 꼭 효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질이 좋은 그 식재료면은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부모된 도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방식이지 효율성만 갖고서 아이들의 급식에 그거를 다루겠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아까 농장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입 냉동식품 계속 갖다 먹이면 돼요. 아니 그 신소희 사무장님 말씀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내 친환경과 도외 친환경 또 도내 일반 농산물과 또 도외 그 관외 일반 농산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갈래가 지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단가 뭐 지원이라든지 뭐 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경기도 친환경 그 자립도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쌀을 뺀
나머지 농산물의 자립도가 한 5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50%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안 먹으니까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초등에 공급을 많이 하는데 더러 그 친환경 농산물이 조달이 안 돼서 일반 농산물, 그러니까 관내 일반 농산물을 그냥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당연히 지원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오히려 비싼 경우 이제 영향을 받기도 했고 관 외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원 그 비율이 달라지죠. 지금 정확하게 그 기억은 못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된 어떤 공급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개념도 뭐 경기도냐 아니면 국내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은데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크게 나눠서 이제 학교에는 적어도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경기도 친환경의 자급률을 좀 높이는 것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친환경과 일반을 뭐 골라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공급을 하면 다 친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자급률은 뭐 형편없다고 하는데 국가가 농업 정책이 엉망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급식을 통한 아이들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좀 확대되고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위탁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뭐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뭐 어떻게들 해야 되는지 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마치죠 이제 토론을. 우선은 뭐 저희는 일단 위탁으로 간다고 지금 거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아까 뭐 저기 수원시 사례를 보면 또 담당 그 수원시 토론회 때 담당 과장이 쫓아와서 오해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포시청은 방법이 두 가지로 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위탁을 염두에 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그 농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나 근본적인 그 다시 이제 조례를 재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 단체들과 뭐 심층적인 저희라도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김포시에서 다시 재개정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시민들의 저항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행동을 저희가 분명히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농민들하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시민사회단체는 뭐가 그렇게 힘들겠냐. 우리는 우리 먹거리가 문제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문제다. 이랬을 때 정말 외부에서 친환경이나 먹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외부의 농산물들 들여서 먹이면 우리는 실업자 되는 거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펄펄 뛰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농민, 그 다음에 학부모일 거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나서서
먼저 나선 건 아니죠. 같이 나서서 행동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 모두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다시 싸워야죠.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학교 급식의 식재료 구조가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공식품이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질적인 문제, 가공식품은 100% 수입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내용도 좀 검토하고 더 열심히 지자체, 지방 정부와 좀 싸워서 학교 급식의 질을 좀 높이는데 전력 투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는데 딱 정리하자면은 용역 결과를 조금 저희가 더욱더 세밀하게 지켜보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수원 토론회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원에서 일어났던 일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포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제 김포시가 이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포가 전국적으로 제일 낙후된 거예요. 이게 지금 뒤로다가 지금 지금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좀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소멸시효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더만, 권리 위에 잠자는 데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김포가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과 그런 투쟁들을 좀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상당한 이제 거버넌스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조례가 바뀌면서 이것이 직영에서 이제 그것도 비영리도 아닌 일반 영리 단체까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왔단 말이죠. 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볼 때, 이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축적돼 있다고 자동으로 이것이 발전해 가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고 서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김포시가 이렇게 축적해 오고 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은 다 이제 쌓여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뭐 차근차근 이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행정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도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시민들이 움직이면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기들 이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정치인들도 이제 거기에 조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이번에 이제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지치거나 뭐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임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되게 가까운데 고양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가면요, 간판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혹시라도 친환경 농산물 외에 일반 농산물을 이제 학교급식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고려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그 후 폭풍은 감당 못할 큰 시련이 다가올 거니까 전혀 고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관련 그 뉴스 브리핑과 그 심층 토론을 통해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살려가는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3월 27일 수요일 제10회 푸드플랜 뉴스 농장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